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군도에서 반정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폭동이 워낙 거세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자 솔로몬 총리 소가베레는 호주 정부에 경찰력 파견까지 요청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솔로몬 수도 호니아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군중들은 차이나타운으로 몰려가 공격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창점에 불을 지른 뒤 중공 대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주 솔로몬 중공 영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솔로몬 정부에 중공 기업의 안전과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목표가 차이나타운과 중공기업, 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에도 반중 시위가 발생해 현지 차이나타운이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공기업이 현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솔로몬인들이 격앙돼 반중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호주 경찰과 군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됐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시위대 상당수는 솔로몬 군도에서 가장 큰 말라이타성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공발 전염병에 항의하기 위해 몰려갔다가 시위의 열기가 높아지자 친중공 총리 소가벨의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말라이타성은 최근 2년 동안 솔로몬 중앙정부에 맞서왔습니다. 말라이타성은 타이완과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2019년 중앙정부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공에 붙은 데 대해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라이타성은 중공을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말라이타성에 단독으로 방역물품, 식료품들을 지원했고 성장 수의단위는 2021년 5월에 타이완을 방문해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군도는 1978년에 독립해 1983년에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공은 남태평양에서 타이완의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솔로몬 군도를 비롯한 여러 섬나라에 돈을 뿌려왔습니다. 2019년에 중공은 솔로몬 군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5억 달러의 재정 원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소가벨의 총리는 역사의 바른편에 서게 됐다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타이완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한 바 있습니다. 중공이 약속한 5억 달러 원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미궁입니다. 2021년 10월 솔로몬 초대 총리의 아들이며 야당 의원인 케니 로레아는 인도 선데이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중공에 침탈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평양의 작은 섬이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중공의 침략 위기라는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중앙정부에 맞서고 있는 말라이타성은 중공과 단교 이듬해인 2020년에 독립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소가벨의 중앙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뒤 말라이타성의 지도자 수이단위는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해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년 동안 독일을 통치한 앙겔라 메르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암펠 코알리션이 출범했습니다. 암펠 코알리션은 신호등 연정이란 뜻입니다. 독일 3인당 SPD의 상징색이 붉은색, FDP, 자유민주당이 황색, 그린엔, 녹색당의 세 가지 컬러가 신호등과 같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새 정당은 11월 24일 연립정부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초 3인당의 올라프 숄츠가 신임 총리가 됩니다. 새 정당은 9개 장절로 구성된 신정부 시정 방침을 발표했는데 대중 정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특히 유럽 전체와 세계에서 독일의 책임이란 7번째 장의 여러 부분에서 중공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타이완도 언급했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양안이 모두 동의하는 정황에서만
해협의 현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이라는 유럽연합의 프레임 안에서 독일은 민주국가 타이완의 국제조직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신연정 정부의 타이완 정책은 미국과도 거의 같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타이완을 지지하는 동시에 양안이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공의 일방적인 행위를 반대한다는 기조입니다. 연립 정당들은 또 신장 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남진아해에서 벌이는 중공의 패권적 행위도 짚었습니다. 남진아해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중공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독일은 대중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대서양을 건너 합작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중공은 앞으로 4년 동안 독일을 이끌어갈 연정이 이렇게 나가자 다급해졌습니다. 중공을 의식해 충돌을 피했던 메르켈과는 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연정의 조각은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당수 크리스티안 린드너가 재무장관이 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 부문의 보수파 인사로 증세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녹색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급진적인 경제 변화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잘못 통치하는 것보다는 통치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기민당 연정을 포기하고 야당으로 돌아선 선 굵은 면모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한편 올해 40살의 녹색 당수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메르켈이 중공에 너무 유약하다고 비판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유럽과 중공의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의 체제 경쟁이라면서 미국과 손잡고 중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색당은 오랫동안 중공의 티벳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중공 인권 문제에 가장 신경쓰는 정당이 독일 녹색당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지지하면서 통일은 타이완인들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10월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력이나 인구가 가장 많아 EU를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독일이 중공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과 협력하는 사태는 중공으로서는 악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타이완과 일본의 방위 전문가를 인용해 11월 중순 중공 해군 소속 상륙 강습함 2척이 오키나와 연합군이 섬과 타이완 사이 해역을 지나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상륙 작전을 상정하는 군사 연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서남 제도 주변에서 중공 해군 상륙 강습함의 동향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공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아닌 상륙 작전에 동원되는 도크가 있는 071형 상륙 강습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동진아해와 타이완을 정면으로 담당하는 저장성 닝부의 동해함대 소속의 상륙 강습함은 11월 14일 연합군에서 타이완 동부 화롄 부근 외해로 이동해 모의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자원연구소의 수주윈 소장은 타이완은 절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공군이 타이완에 상륙할 경우 주 전장이 해협을 마주보는 서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중앙산맥 동쪽은 후방인데다 해안에 절벽이 많아 상륙작전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주윈 소장은 사상 최대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타이완 동부 화롄과 지형이 비슷한 오마하 해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마하도 해변의 폭이 좁고 후면이 절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노르망디를 상륙작전 지점으로 선택한 것도 예기치 못한 점을 파고든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공군이 헬기를 이용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식으로 동해안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면서 타이완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과학기술로 전장의 지형을 장악하고 있어 기습의 기회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공, 대함미사일, 그리고 보병의 스팅어 미사일로 상륙 강습함과 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공 해역에서 많은 선박들의 위치 신호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수역에서 발송되는 선박 AIS 신호 수량이 10월에는 하루당 최고 1,500만 개였는데 11월 들어서는 매일 100만 개로 갑자기 9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정상적인 데이터 유출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정보가 중공 영토 밖으로 유출되기 전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상교통의 AIS 팀장 아나스타시스 투로스는 중공의 개인정보보호법은 AIS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공의 데이터 회사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공의 AIS 신호는 베이징이 통제합니다. AIS 신호는 항해하는 선박의 현재 위치와 항로, 속도, 항구의 닻을 내릴 장소 선택, 하역, 항구 출발 시간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해상 충돌 사고나 유사시 구조에 필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중공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해운 물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